안녕하세요. 원가관리사 1급 23강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3번째 강의로 제2부 중급회계 중 제9장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9장 재무제표 회계거래와 회계의 순환과정입니다. 자, 거래라고 하는 것은 올 거와 갈 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주는 게 있으면 이제 받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래란 재무제표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경제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말하죠. 회계상 거래 대상과 또 일반 거래, 또 법률적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 거래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화재, 재해 손실, 경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화재나 재해를 입어서 재화 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러면 이제 재화의 이동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거래가 됩니다. 또 기간 경과에 따른 발생이자, 발생주의에 따라서요.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대변에 인식한다라는 뜻을 가진 대손 처리되는 경우, 돈을 못 받는 것도 결국 회계상 거래입니다. 손실을 본 것이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이긴 하지만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또는 종업원 등을 채용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재화나 화폐의 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이긴 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니란 얘기죠. 계약의 체결의 경우는 이제 민법과 관련되어 있고 또 상법과 관련되어 있죠. 종업원의 채용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률상 거래에 해당되고요.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진 않죠. 거래의 종류를 살펴보면 교환거래가 있습니다. 교환거래는 자산 간의 교환, 또 부채 간의 교환, 또 자산과 부채 간의 교환, 또 자산, 부채, 자본 간의 교환 등이 있게 되면 이 교환거래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현금이라는 또 재산이 나가게 되죠. 자, 이 둘은 자산과 자산 간의 거래입니다. 자산이 들어오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죠.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들어오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요. 등가 원칙에 따라서 자산 대 자산 거래가 있게 되죠. 이 교환 거래입니다. 반면에 이제 손익거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손익은요, 손실, 또 이익은 이익입니다. 자, 손실 또는 이제 이익 등이 있게 되면 손익이라고 하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원인이 수익 그리고 비용 때문에 일어난 거래, 이것을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 급여라는 것은 이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비용의 발생이 되어요. 비용의 발생은 언제나 차변입니다. 그리고 이 급여를 현금으로 주게 되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갑니다. 이것은 이제 자산의 감소가 되죠. 자, 이 자산의 감소의 원인이 급여라는 비용의 발생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혼합거래를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거래와 손실 또는 이익 거래 등이 동시에 혼합되는 거래입니다. 이것을 혼합거래라고 해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감소가 되는데요. 처음에 차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변에 부채의 증가가 있게 됩니다.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면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네, 자산의 증가가 있게 돼요. 자, 이러한 거래는 당연히 교환 거래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을 갚았어요. 대변에 있던 부채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채를 현금으로 갚죠. 현금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자산의 감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교환 거래예요. 그런데 자, 이 금융 비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돈을 사용한 것만큼 또 이자로 갚아야 되죠. 자, 이자라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 부채 감소와 또 비용의 발생, 자, 이 부채의 감소에 따라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손익거래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를 한다면 이제 거래의 8요소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복식이라는 거는 이중기입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차변 요소, 대변 요소를 함께 복식으로 기록한다 라고 해서 복식부기, 장부기입이란 뜻이에요. 부기는요. 복식부기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차변에 자산의 증가, 오른쪽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있게 되고, 자, 왼쪽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있게 되고요. 오른쪽 대변에 부채의 증가가 있게 됩니다. 또 왼쪽 차변에 자본의 감소가 있게 되고요. 오른쪽 대변에 자본의 증가가 있게 됩니다. 왼쪽 차변에 비용의 발생이 있게 되고요. 오른쪽 대변에 수익의 발생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의 8요소가 됩니다. 자산의 증가가 있게 되면 자산의 감소가 있게 되고, 또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본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부채가 감소되면서 동시에 부채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빚을 빚으로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드물긴 하지만 자본의 증가를 통해서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빚을 갚는다든지요. 또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빚을 갚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이제 감자가 대표적인 예고요. 또 빚을 발생시키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리고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드문 거래입니다. 또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본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것도 드문 경우예요. 자, 이번엔 비용이 발생되면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할 때 동시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될 때 동시에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거래의 이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항상 동일한 금액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회계 처리할 때 차변과 대변 양쪽에 영향을 주는 것. 네, 차변과 대변 양쪽에 영향을 주는 행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식부기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어카운트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발생, 소멸 등을 네, 이름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름으로 정의를 내려요. 이것이 계정 과목명입니다. 계정 과목은 자산 계정 과목이 있고 부채 계정 과목이 있고요. 자본 계정 과목, 수익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 등이 있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는 항상 이렇게 매번 반복되어요. 1년 단위마다 결산하면서 또 새해가 시작되면 차기 이월된 그 금액들을 가지고 또 계속 이제 거래가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회계가 순환됩니다. 이것을 어카운팅 사이클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법률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를 식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분계는 당연히 거래의 판료소에 따라 분계를 하게 되죠.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계장에 기록하게 되고요. 분계장에 기록된 회계 처리 내용이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게 됩니다. 전개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총계정 원장의 계정 과목별 내용들이 수정 전 시산표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를 통과해서 다시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손익 마감 등을 하게 되고 계정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재무제표 작성하기 전 단계에 이제 물론 이제 정산표가 있죠. 오늘날 이제 장부가 자동화되면서 우리는 이제 정산표를 모르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수계장부를 작성할 때 정산표를 꼭 기입을 했습니다. 정산표를 거쳐서 재무제표가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의 부속 명세서죠. 네. 그 다음에
2010년경에 재무제표에서 탈락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사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었죠. 자,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손익계산서에 이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전달하죠.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반영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재무상태표의 그 주석사항이고요. 그 재무제표 요소에서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2010년도에 2010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제 재무상태표의 주석사항이 되죠. 자, 이번엔 분계와 분계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계란 거래를 계정기입 원칙에 따라서 분류하고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분계 내용이 기록되는 장소가 분계장이에요. 총계조 원장과 전기를 보겠습니다. 총계조 원장이란 각 계정별로 계정 과목명과 금액들이 기록되는 곳이에요. 전기란 분계장에 기록된 각 거래 내역을 각 계정별로 기입하는 것을 말하죠. 결산 예비 절차를 보겠습니다. 시산표가 있는데요. 총계조 원장으로 기록된 거래 기록의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 기록하는 표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를 따르고요. 자, 대변과 차변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자, 복식보기의 기록 시스템에 따라 모든 거래 기록의 차변 요소 그리고 대변 요소의 총액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 시산표에서 바로 걸러내게 되죠. 하지만 시산표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들이 있어요. 계정 과목을 애시당초에 이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차변과 대변에 똑같은 금액을 잘못 기록하는 경우, 거래 기록이 아예 누락되는 경우들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시산표에서 발견해낼 수 없는 오류예요. 재고조사표 작성을 보겠습니다. 부정확한 계정 과목의 잔액을 실제 잔액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장부 수정에 필요한 결산정리 사항만을 기재한 일람표가 바로 재고조사표인데요. 실제 재고조사를 하고 그 남은 재고 수량에 대한 단가, 수량 등을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수불부와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재고 수량이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불일치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회계 처리가 있게 됩니다. 결산 정리 분계를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정리 사항이 되는데요. 정확한 단기 손익을 구하기 위해서 발생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복식부기는 현금주의가 아닙니다. 발생주의를 따르는데요. 현금주의는 주로 이제 단식부기에 어울리게 되죠. 단식부기. 단식부기의 대표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작성하는 이제 가계부 등이 있고요. 또는 이제 비영리법인
네,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 주로 이제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식부기에서는 주로 이제 현금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되겠죠. 네,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발생할 때, 이 발생에서는 이제 네, 단기 귀속, 그러니까 단기에 해당되는 기간에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익은 실현주의를 따르고요. 비용은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실현주의라는 것은 수익이 실현되었다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단기에 실현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요. 비용은 단기에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발생이 되면, 외상거래를 할지라도 발생이 되면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단기에 발생된 것에 한해서예요. 결산분계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이연분계라는 게 있는데요. 현금이 유출되었지만 수익과 비용이 결산일 현재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수익의 이연을 살펴보면 대변의 수익의 발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점에 가서는 수익을 차변으로 보내고 대변의 부채를 인식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12개월분 임대료를 7월 1일에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X 1년 7월 1일부터 20X 1년 20X 2년입니다. 자, 20X 2년 6월 30까지 해당되는 1년치예요. 그리고 매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7월 1일에 차변의 현금 1200만 원, 대변의 임대 수익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2월 31일 결산일이 되었을 때, 자, 6개월치만 단기에 귀속되고요. 차년도 6개월은 차기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수익 1200만 원 중에 12월 6, 즉 7월 1일부터 20X 1년 12월 말일까지 해당되는 단기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6개월은 이미 경과되었죠.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12월 말일까지 기간이 경과되었어요. 그래서 경과된 6개월을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600만 원이 임대 수입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차년도 6월 말일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임대 수입은 단기 수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간 미경과분, 미경과 기간 6개월이죠. 60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 600만 원에 해당되는 임대 수입을 차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잡아요. 그래서 자, 수익이 감소하고
네,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수익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느냐라고 한다면 기간이 미경과되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갑자기 이사를 간다라고 할 때 600만 원 돌려주어야 되죠.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내수익이 되지 않았어요.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잡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용의 이연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을 비용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결산 시점에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12개월분, 즉 1년치죠. 1년치 보험료를 지급했어요. 언제요? 7월 1일에. 자, 그러면 이 보험기간이 20X1년 7월 1일부터 20X2년 6월 말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1일에 차변의 보험료 한 달에 10만원씩이라고 하면 보험료 12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대변에 현금 120만원. 그리고 나서 또 12월 말일이 되었을 때 기간 미경과분 6개월이 있죠. 네, 요 6개월 분에 대한 비용은 단기 비용이 되면 안 되죠. 한꺼번에 단기 비용 처리했다면 기간 미경과분만큼 곱하기, 자, 여기 곱하기 기간 미경과분만큼 비용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일 결산 시점에 보험료 이 중 6개월분에 해당되는 60만원을 대변에 보내고요. 자산이 됩니다. 비용이 소멸하면 차변에 자산이 되어요.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60만원이 오게 됩니다. 네, 단기 비용만 인식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변의 비용으로 보내고 차변의 자산 선급 비용이 오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발생 분계를 보겠습니다. 기존의 현금 유입, 유출이 없었지만 수익 비용이 결산일 현재 발생 사항에 대한 것으로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부분 네, 보겠습니다. 네, 수익이 발생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이자 수익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자가 적금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예요. 자,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의 만기가 있죠. 만기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요. 그러면 자, 미래에 적금의 만기가 도래됩니다. 그러면 적금 또는 예금에 잔고가 있을 때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그 붙은 이자가 단기에 인출이 가능할까요? 인출하려면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에 이자는 찍혀 있지만 만기일이 됐을 때 그때 한꺼번에 수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자 수익이 통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금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미수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게 자산이고요. 자산이 증가되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현금화 되기에는 이르다. 만기일 이전이므로 그래서 미수 수익을 잡는 거예요. 자, 비용의 발생을 볼게요. 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미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로 뭐 식사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차량 유지비 등을 지급을 했어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 결제일이 다음 달 25일이다. 근데 이번 달에 복리후생비라든지 차량 유지비라든지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번 달에 발생된 거면 아직 현금 지급 전이죠. 카드 결제일이 다음 달이니까.
그러면 카드 결제일에 비용을 잡을 것이냐? 그리 되면 현금주의가 됩니다. 자,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이므로 당월에 발생된 비용을 다 잡아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기일 미도래다 라는 뜻으로 미지급 비용을 잡는 겁니다.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죠. 네, 다음 달에 낼 이자인데 이번 달 귀속분이 발생되었어요. 이자 비용이. 네, 납부일은 다음 달이에요. 그러면 일단 당월에 이자 비용 잡고 다음 달에 낼 거니까 일단 대변에 미지급 비용 잡는 거예요. 소모품 처리 볼게요. 네, 뭐 복사용지, 종이컵 등을 구입을 했어요.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현금 지급합니다. 결산 시점에 소모품비가 대변으로 가네요. 그 어떤 경우냐면은 자, 복사용지, 종이컵 등을 한꺼번에 대량 구매를 했는데 기말에 복사용지 박스가 남아있고 종이컵 박스가 남아있다. 예를 들면 10박스 취득을 했는데 10박스 구매를 했는데 결산 시점에 5박스씩 남았다. 그 미사용이 있거든요. 미사용에 대한 소모품에 대해서 수량 체크를 하고 이제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단기 사용분만 비용으로 잡아요. 그래서 미사용 소모품 대체라고 해서요. 12월 말 현재 결산 시점에 아직 사용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좀 유보시키자. 그래서 차변에 있던 비용 중 일부 남아있는 수량만큼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의 재고자산 중 하나인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을 잡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연도에 사용된 것만큼 다시 소모품비를 대체하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구입을 할 때 아예 그냥 자산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점에 사용된 것만큼 소모품비로 대체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으로 그냥 남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분만큼 소모품비로 대체가 되면 차변에 있던 소모품 중 일부가 대변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사용을 다 했다 그러면은 그냥 전액 다 소모품비로 결산 시점에 인식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평가가 있는데요. 네, 자산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 등이 평가 대상인데요. 자, 결산 시점에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을 했는데 증권거래소 기말 시점에 주가가 올랐어요. 오른 것만큼 이익을 잡습니다.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대변에 잡히죠. 자,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주식이나 채권인데 결산 시점에 증권거래소에 있는 그 기말 종가의 가치가 올랐다.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잡고 오른 것만큼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 장기 보유에 따른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계정으로 갑니다. 네, AC가 어카운트의 약자예요. 네, 자본 계정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밖에 재고자산이 있는데요. 재고자산의 적합법 평가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이 되면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대변으로 인식됩니다. 자,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은 결산 시점에 상각을 하게 되고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기계 감가상각 누계 또는 건물 감가상각 누계, 차량 운반고 감가상각 누계 등등 간접법으로 상각 누계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은 차감 계정이 돼요. 자,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 등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평가성 계정이다 라고도 하죠. 또 평가성 충당금이다 라고도 합니다. 수정후 시산표 및 정산표의 작성을 보겠습니다. 수정후 시산표는 결산 적립분계를 이제 검증하는 표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수정후 시산표는 결산 적립분계가 반영된 이후의 시산표를 말하는 거예요. 결산 적립분계가 반영되기 전이면 수정 전 시산표, 반영된 이후는 수정 후 시산표라고 불러요. 정산표는 결산 시에 작성해야 할 시산표, 결산 적립기입,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를 한 곳에 모아놓은 표예요. 그래서 정산표에 한 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재무제표로 각각 파생시킬 수가 있죠. 결산의 본 절차를 보겠습니다. 손익계정의 마감. 각종 재비용이 차변에 있습니다. 각종 재반 비용인데 여러가지 재자죠. 그래서 뭐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등 여러가지 비용들을 다 재비용으로 묶어서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차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변에 뭐 미지급 비용, 현금 등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 차변에 있던 재비용이 이제 대변으로, 차변은 이제 집합손익계정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계정은 대변에 있었죠. 수익이. 차변에 뭐 현금, 예금 뭐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대변에 있던 수익이 마감될 때 차변으로 오게 됩니다. 그 대변의 집합손익. 그렇게 해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 즉 수익의 비용을 대응시켜서 손익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익에서 비용이 차감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고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2월 이익잉여금이 차변으로 오면서 대변에 당기손익이 대응이 되는 거죠. 당기손실이 발생되면 대변의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시키고요. 차변에 집합손익이 오게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이 되죠. 아니면 아예 그냥 당기손실로 잡히게 되고 이익잉여금이 없을 때에는 당기손실이 되면서 자본계정이 차감되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돼도 자본 총액은 차감됩니다. 자본계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계정은 각 계정 잔액에 대하여 차기 2월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금액들이 차년도로 2월 되죠. 자, 재무제표의 작성을 보겠습니다. 자,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재무제표는 아니라 그랬죠.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익계산서로 매출원가의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손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2월 이익잉여금이 이제 자본계정으로 오게 되고요. 또 자본변동표에는 그 이제 주식의 그 증자 또는 감자 등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현금오름표 등이 작성이 되어지죠. 재무제표의 목적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유용한 뭐 투자 의사 결정입니다.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죠. 재무제표의 종류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이 있습니다. 앞에 이거 포괄이라는 접두사가 붙는데요. 이 포괄이라는 의미는 자, 이 모회사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 경우,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기타 여러 업종들을 하는 경우 발생되는 손익계산서들이 있죠. 이 여러 손익계산서들을 한데 묶은 것을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개별 회사에서 나오는 손익계산서는 이제 독립된 개별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굳이 이제 개별자라는 말을 안 붙이고요.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여러 회사들을 거느리는 경우 이게 결국 하나의 그 회사죠. 하나의 회사 안에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 경우 각 계열사들을 이제 전체 손익계산서를 하나로 합친 포괄적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부르죠. 다만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때 재무상태표를, 중소기업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를 그냥 대차대조표로 부른다라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은 이제 규모상 여러 계열사를 거느릴 수 없는 규모이니까 포괄자를 뺍니다. 그냥 개별 손익계산서죠. 네, 이렇게 한다는 것,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표시를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란 기업의 일정 시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시점이라는 것은 특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날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22, 자, 예를 들어서 이제 20X1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하나의 날짜만을 놓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남아있는 잔액을 보여주는 형태.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시점 보고라고도 해요. 재무상태표는요, 시점 보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정태적 이란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정태적 보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자원,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청구권, 부채죠. 상대방이 이제 청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채무를 지는 거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를 말합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를 보면 많죠. 크게 대분류로 유동자산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동적인 자산, 움직이는 자산. 그 중에 이제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이 있고요. 이 당좌자산 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영업채권인 매출채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타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부가세 대급금 등이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주화나 지폐인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 그 당좌 수표 등이 있죠. 여기서 선일자 수표는 제외합니다. 선일자 수표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어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편환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만기가 도래되는 국채 이자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은행은 불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요구불 예금,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죠.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저축 예금 등이 있습니다. 다
그 현금에 해당돼요. 현금성 자산에는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으로 취득 기준입니다. 결산일로부터가 아니라 취득일로부터예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즉 90일 이내 현금화 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단기투자자산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등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을 두고 금액을 예치했다가 만기가 도래될 때 현금화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당좌자산에 단기투자자산이 있으니까 자, 만기 도래 시점이 언제냐면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만기 도래 시점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 도래되어야 합니다. 정기적금도 매월 또는 분기마다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되면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있다라는 말은 유가증권 시장이 언제 어디든 언제 어느 때에든 이렇게 팔면 그 팔리는 유가증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인 주식, 국채, 사채 등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죠. 단기 대여금은 1년 이내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단기 투자자산이라 부르죠. 자, 매출채권에는 상사채권이라고 해요. 이 둘을. 상사채권.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그래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이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채권 거래가 발생되는 경우죠. 네, 그 현금 거래 없이 이런 경우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매출채권 중 하나가 되죠. 받으러옴이란 계정을 쓰면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채권들은 자, 기타 채권이라고 해서요. 네, 상거래와 관련이 없는 채권들이죠. 대표적으로 미수금. 네, 그래서 뭐 고종자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못 받은 상태, 미수금이라고 하죠. 자, 미수수익, 단기에 발생한 수익이지만 그 만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아직 현금화되지 못한 상태, 미수수익이 되죠. 그 다음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조건으로 해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선급금이죠. 자, 상품이나 원재료 구입 조건이면 이거 상거래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출 채권은 직접 상거래를 통해서 못 받은 채권들입니다. 네, 선급금은 이제 앞으로 내가 구입을 하겠다. 아직 구입하진 않았죠. 그 걸어놓은 그 계약금이에요. 이런 경우 이제 상사 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으로 잡게 됩니다. 선급 비용입니다. 단기 지출한 비용 중 차기로 이월되는 비용들이 이제 선급 비용이 되고요. 부가세 대급금의 경우 매입을 할 때 매입 시 동시에 부담하는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예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 정도 붙죠. 그렇게 해서 매입세액을 부담을 하고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그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있을 때 차감되어서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된 후 나머지 잔액만 납부하게 돼요. 또는 부가세 대급금이 부가세 예수금보다 클 경우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기타 채권 중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선납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나 그 다음에 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냈을 때 선납세금이 됩니다. 재고자산에는 이제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이 있고요. 상품과 제품은 모두 판매를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 중인 그런 재화들을 얘기합니다. 원재료는 생산을 위해서 구입한 재료, 원재료가 되죠. 그 다음에 미완성 제품이지만 그 상태로 판매가 가능하면 반제품이 되고요. 미완성 중 판매가 안 되고 계속 생산을 해야 된다면 제공품이 됩니다. 반제품도 상품과 제품처럼 판매 목적이에요. 제공품은 원재료처럼 생산 목적입니다. 자, 투자 자산에는 이제 투자 부동산, 이제 토지와 건물을 투자 목적, 즉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투자 부동산이 되고요.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의도가 있는 국채, 공채, 사채 등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됩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장기 보유 중인 언젠간 매도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할 위사는 없는데 언젠간 팔 주식이나 채권 등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회사가 투자 받은 회사를 피투자 회사라고 해요. 자, 위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피투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소유하게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이때 경영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 지분법을 적용한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피투자 회사가 있고 투자 회사가 있을 때 투자 회사가 피투자 회사에다가 이제 투자해요. 피투자 회사의 위결권 주식을 사옵니다. 구매를 해요. 전체 위결권 전체 위결권 있는 주식 중 20% 이상을 취득을 해요. 자, 그러면 지분율을 이제 20% 이상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게 이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때 피투자회사의 이제 단기 손익이 발생되면 이 단기 손익 중에 내가 취득한 지분율만큼 투자회사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잘했으면 이익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이익이 이제 이 지분율만큼 투자회사에 반영되는 것이고 경영권 행사를 잘 못해서 피투자회사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의 20% 이상의 지분율만큼 투자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지분법, 그 지분율만큼 적용하겠다.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되는 금융상품들, 장기금융상품이 되고요. 대여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장기대여금이 됩니다. 어쨌든 이 투자자산에는 이러한 자산들이 있어요.
자, 유형자산에는 형태가 있는 자산, 그 무형자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형체가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내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건물이 됩니다. 그 사무실, 창고, 공장, 건물 부속 설비 등이 있죠.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투자 부동산이 된다는 것,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구축물이 있는데, 자, 건물하고 구축물의 차이점은 건물은 사람이 거주 가능하고 구축물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죠.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량, 궤도, 정원 설비, 기타 토목 설비, 공작물 등이 구축물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간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경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공작물이죠. 네, 조각, 예, 조각물. 네, 일정 높이의 빌딩을 짓게 되면 이제 건축물에 그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는 그 조각물을 이제 앞에 예술 작품을 배치하도록 건축법에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는 기계장치, 그리고 뭐 운송용 차량이라든지 영업용 차량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품, 책상, 의자, 컴퓨터, 냉장고 등, 그 다음에 건물이나 또는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자본이 투자되어질 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은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되는 자산 둘이 있습니다. 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되고,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비상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나머지 다른 자산들은 전부 다 상각 대상입니다. 사용하면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수익자산이라고도 부르죠. 예, 감가상각하는 자산들. 네, 토지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할 수는 없지만 사용수익자산이에요. 토지는 왜 감가상각을 못하냐? 토지는요, 아무리 많이 밟고 다녀도 토지 그 자체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안 되는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면 안 되죠. 아직 건물이나 기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 무형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 그 권리자산이라고 해서 권자가 붙습니다. 네, 영업권. 자, 영업권은 매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상대방, 매도하는 회사죠. 우리가 매수하는 거고, 자, 피매수 기업, 그러니까 매도하는 회사의 그 자산을 실질 가치보다 더 주고 사올 때 더 준 가치만큼 영업권이라는 자산을 잡게 돼요. 이 영업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노하우 또는 그 브랜드 가치, 영어로 이제 브랜드 밸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회사의 경영 노하우라든지 또는 그 회사의 상표만 내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 브랜드 밸류 파워가 있는 경우, 아무리 부채가 많더라도 그 기업을 인수해야 나의 시장 장악력이 높아질 때 회사를 비싼 가치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주고 사올 때 그 차익만큼이 영업권이 되는 것이고, 영업권은 내 스스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매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이 상대방의 장부에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권은 자가 창출은 안 돼요. 네, 자가 창출 자산은 아닙니다. 자가 창출은 안 되지만 타인이 인수할 때 실질 가치보다 더 높은 그 금액을 주고 사올 때, 장부상 가치보다 실질 가치가 높아서 그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사올 때
그 차익이 영업권이 되고 매수자만이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가 창출은 아니고요. 이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권리가 생기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되는 비용들, 이것을 이제 개발비라고 합니다. 개발비도 자산의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신제품이 판매가 되어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때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화가 됩니다. 이때 개발비를 상각하게 되죠.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유상, 돈 주고 사오는 프로그램들, 뭐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등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또는 이제 ERP 소프트웨어 등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기타 무형자산으로는 광물 채굴권, 그 다음에 해상에서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그 어획권, 그 다음에 라이센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 등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작권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는 음악, 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이 있죠. 이게 다 라이센스예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이 라이센스가 이제 저작권이죠. 어떤 자격에 대한 권리 비용이죠. 라이센스가.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임차할 권리금이죠. 임차 받을 권리금. 임차 권리금이라고 하면은 내가 쉽게 예를 들게요. 그 중국집을 하는 곳을 내가 인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국집이 그동안 오래된 중국집이라고 한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한 장소에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해오면서 상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중국집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그 중국집을 내가 인수하게 되면 나는 별다른 홍보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홍보 비용이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그 중국집을 인수하기 위한 권리금,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중국집이라는 그 상호를 걸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금, 그래서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돈이에요. 이 건물주에게 내는 돈이 아니라 그 이제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권리금 주고 들어오죠.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그걸 이제 권리금이라고 해요. 임차 권리금. 그 다음에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영업 보증금 등이 있고요. 또 별도로 또 전세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세권. 전세 보증금을 등기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법원에 등기하면 전세권이 됩니다. 전세권도 하나의 권리이고, 이거는 이제 무형자산은 아니에요. 권자가 붙었지만, 보증금의 하나의 성격이죠. 전세보증금이 하도 떼이니까 이거를 방지하고자 물권화하기 위해서 등기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손댈 수 없는 그 보증금, 그 전세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장기성 매출 채권입니다. 1년이 넘어가도록 회수가 안 되는 미회수 채권, 그 다음에 1년이 넘도록 회수가 안 되는 미수 채권, 장기 미수금이죠. 그 다음에 선급 계약금을 냈는데 1년 이상 아직 그 상품이나 원재료 또 용역 등이 수급되지 않아요. 그게 장기 선급금이 됩니다. 아무튼 이 장기자가 붙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 다음에 받으러옴인데 부도가 났네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까지 그 권리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죠. 청구권이 이제 소멸되기 전까지 이제 계속 그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부도원과 수표라는 그 권리를 갖게 돼요. 그 부도가 난
어음이나 수표지만 발행자에게 계속 요구할 수 있죠. 언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생기고 매출 채권이 이제 대변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 대변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가 오게 되죠. 이 부도어음과 수표는 이제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까지 계속 차변에 있게 됩니다. 회수될 때까지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부담하는 채무, 부채를 보겠습니다. 매입 채무, 상거래 채무입니다. 상사 채무라고도 하고요. 받을 어음과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이 있죠.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이 상사 채권이라면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은 상사 채무에 해당되죠. 상거래 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사 채무가 아닌 기타 채무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기타 채무예요. 자,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 이걸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하고요. 1년 이내에 상환할 목적으로 빌리는 돈,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급여 등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 지방소득세 등을 미리 떼고 줍니다. 미리 뗀 돈들이 대변에 잡히는 예수금이 돼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되는 부분과 사대보험료 등을 떼고 주죠. 그 뗀 돈을 원천 징수 의무자가 잠시 맡아놓게 돼요. 이것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부일에 맡아놓았던 돈들을 납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인데 미리 받아놓은 수익이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재화 등을 공급할 때 10%를 받아요. 이제 사업자가 그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요. 그래서 10% 받아 놓았다가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날 내게 되죠. 그래서 잠시 맡아놓는 돈 예수금 성격인데 부가세와 관련된 예수금이다라고 해서 부가세 예수금이 됩니다. 그 다음 미지급 세금이 있어요. 법인세, 또 법인세 할 주민세 등. 요 법인세 할 주민세는 그 이제 지방 소득세가 됩니다. 지방 법인세라고도 할 수 있죠. 지방세예요, 지방세. 법인세에 붙는 주민세, 지방 소득세 중 하나죠. 그 다음 미지급 비용, 아직 채무가 지급기일이 미도래된 상태. 미지급 비용. 자, 미지급 비용하고 미지급금하고 구분을 한다면 지급기일이 도래된 것, 미지급금. 지급기일이 아직 미도래된 것, 미지급 비용.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지급 배당금, 주총에서 이제 현금 배당을 결의했어요. 현금 배당을 결의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미지급 배당금, 부채죠. 유동부채. 그 다음에 상환기일이 장기차입금인데 1년 이내에 이제 도래되었어요. 그래서 10년,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 동안 빌려 쓰기로 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제 1년 남겨놓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장기차입금이 유동성 장기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에 있던 장기차입금이 유동부채로 옮겨오면서 유동성 장기부채란 이름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비유동부채입니다.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천천히 갚는 돈들.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빨리 갚아야 되는 돈들이라면 비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돈들이에요. 사채가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이 있죠. 1년 이상 상환기를 가지고 빌리는 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근속 종업원들에 대한 그 급여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설정하게 되죠.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고요. 이제 이 충당 부채는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충당금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평가성 충당금이 있고요. 부채성 충당금이 있습니다. 자, 평가성 충당금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감가상각 누계의 대손 충당금 등이 있고요. 부채성 충당금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고요. 수선보증 충당 부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당금에는 크게 평가성과 부채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채성 충당금은 미래에 이제 차기 이후에 목돈이 나가야 될 돈들을 지금 현재 미리미리 부담시키는 겁니다. 미리미리 부채로 적립해 가는 거예요. 미래에 나갈 목돈을요, 적립해 나가는 거죠. 부채로. 그래서 부채성 충당금 중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장기성 매입 채무입니다. 1년 이상 못 갚고 있는 돈들, 장기 미지급금, 1년 이상 못 갚는 미지급금 등 장기 미지급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장기자가 붙은 것들 다 비우동 부채죠. 자기자본의 줄임말인 자본을 보겠습니다.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죠. 자본금, 발행 주식수의 액면 금액을 곱한 거예요. 발행 금액이 아니라. 그래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이 중에 보통주와 자본주가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는 이제 위결권을 가지고 있죠. 의사결정권. 우선주는요, 위결권이 없어요. 다만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죠.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주는 배당받을 권리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주에 밀립니다. 자본잉여금을 보겠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할 때 액면가를 초과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자, 감자차익은 주식을 매입 소각, 경영이 어려워져서 주식을 매입 소각을 할 때 주주가 투자한 돈보다 적은 돈을 주고 사올 경우죠. 그러면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회사로서는 지금의 당장 이익이죠. 그래서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얻는 이익, 감자 차익이라고 불러요. 또 결손이 났을 때 이 결손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보존이라는 것은 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꾸어서 보호한다라는 뜻으로 결손금을 없애기 위해서, 결손금을 상계시키기 위해서 이 감자 차익을 결손 보존에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 회사 돈으로 다시 사와요. 그러면은 유통되는 주식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주가가 오를 때 다시 되팔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주가를 올립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다가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할 수 있죠. 매도되었을 때 얻는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자본 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 거래죠. 자, 자본 조정은 반대로 이제 자본이 차감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식이 있는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발행 주식을 사올 그 당시는 일단은 자본이 감소되는 거래죠. 주식 거래되는 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또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행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이때 자본의 감소가 있게 되고 그래서 자본 조정이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에 해당되는 거래예요. 그래서 액면가액보다 적게 금액을 매겨서 발행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액면가 미달되는 금액, 액면가 이하 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감자차손은 뭐냐면 발행된 주식을 주주로부터 되찾아올 때 주주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요. 이때 회사는 손실을 입게 되죠. 그래서 감자차손이 됩니다. 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경우에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감자차손과 달리 감자는요,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데 또는 결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기 주식은 되팔 수가 있습니다. 그 감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나서 되팔 때 주가가 오르지 않고 내려간 상태,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러면 내가 처음에 사올 때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팔아야 되죠. 더 낮은 가액으로 팔게 됨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다 자본의 감소가 있는 거래들이에요. 자, 모두 자본의 감소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자본 조정 중에서 예외적으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미교부 발행 주식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할 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 외에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어요. 주식 배당을 결의했을 때 미교부 발행 주식이 되고 아직 발행 안 했으니까, 자, 주식 발행 결의, 주식 발행 결의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 주식 발행 결의는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본을 컨트롤한다라는 겁니다. 컨트롤. 그러니까 이 자본 조정의 개념은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본 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본을 감소시킨다? 그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요.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으로 법에 의해서 반드시 적립해야 되는 이익준비금. 그래서 현금 배당을 결의하게 되면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의무 적립을 해야 됩니다. 10%가 기본 의무 적립이에요. 그리고 10%를 초과하는 적립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10%는 의무예요. 상법에 따른 의무 적립입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안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을 결의했는데 이익준비금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가 당연히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한도가 있는데 상법에서는 자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총액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자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예요. 그때까지만 그 이익준비금 설정하는 겁니다. 자, 임의적립금입니다. 이제 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서 적립하는 게 아니고 그 적립의 의무는 없는데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립한다든지 사업을 널리 확장하기 위해서 적립한다든지 또 배당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결의해서 적립하는 금액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적립하게 되면 배당을 포기하고 적립하는 거예요. 근데 적립을 했다가 이거를 이제 쓰지 않는다면 그 임의적립금을 이입받을 수 있어요. 임의적립금 설정했던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면 반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다시 배당금이 나갈 수 있도록 임의적립금 이익액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때 법정 적립금이 있고 그 법에 따른 적립금 외에 주주들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다는 것,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결의되지 않고 이제 남은 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되죠. 이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 계정 중 하나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에 따른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이 있고 해외 지사가 있는 경우 해외 지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환산 손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또는 부채를 현재 기준 환율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손익이에요. 해외 지사가 아직 그러니까 폐쇄를 하기 전까지, 네, 해외 지사 문 닫기 전까지 이렇게 환산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이 위험해질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 상품을 매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평가를 또 하게 되죠. 네, 파생 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이나 이익 전부 다 미실현 장기 보유 손익입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일단은 거기다 이제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반드시 구분 표시해야 됩니다. 이건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은 각각 자산은 자산대로, 부채는 부채대로, 자본은 자본대로 구분 기장을 해야 되겠죠. 자산은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현금의 그 흐름, 유입에 따라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이면 비유동자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면 유동자산이 되죠.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들,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빚들,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자본에는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등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잉여금 구분계산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유동성 배열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KIFRS에서는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배열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 선택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 유동성 배열 또는 중요성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자산 위로 올리고 또 중요한 부채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중요성에 따라 배열할 수 있습니다. 또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보면 결산일로부터 1년 기준으로 유동적이냐 비유동적이냐로 구분합니다. 재무제표 항목은 비슷한 것끼리는 통합할 수 있어요. 구분도 하지만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 중요하지 않고 성격, 기능이 유사하면 통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통합했죠?
네, 받으럼 외상 매출금 못 받은 거 같잖아요. 네, 통합한 거죠. 매출 채권으로. 또 매입 채무도 네, 지급원 외상 매입금 둘 다 못 준 거잖아요. 네, 매입 채무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네, 통합한 거죠. 네, 현금에 해당되는 것 뭐 통화, 수표, 그 다음에 요구불이익금 이거 바로 현금화할 수 있죠. 현금으로 통합한 거죠. 현금성 자산은 이제 취득일로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걸리면 일단 90일이라는 기간을 딜레이 시키는 거니까 이후에는 현금화 되는 거죠. 90일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니까 일단은 현금이 현금인데 현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현금성 자산 그 둘을 통합한 거죠. 그 여기 안에 있는 걸 현금으로 통합했고 여기 있는 건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근데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제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현금으로 통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보통주는 얼마고 우선주는 얼마다 이걸 이제 구분하여 표시하라 이런 얘기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이제 구분 표시했다는 얘기는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구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 통화나 수표, 요구불이익금은 현금으로 통합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본잉여금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요. 그 외에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네, 자본조정 중 자기 주식만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등은 각각 구분 표시합니다. 자, 이익잉여금에서는 이제 법정적립금이냐, 임의적립금이냐,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이냐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그런데 자산과 부채는 상기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총 자산이 얼마이고, 총 부채가 얼마이고, 그리고 남은 자본은 얼마다. 그래서 이 자본을 이제 순자본 또는 이제 순자산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유동성과 비유동성은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판매, 소비할 의도가 있는 것, 다 유동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있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년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조기업의 경우 재료를 구입해요. 그리고 가공해요. 가공, 생산. 그래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유입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이제 기간이 통상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항상 이러한 그 순환 주기가 1년을 초과한다면 그럼 1년 단위로 기준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1년 초과하는 예를 들면은 1년하고도 2개월이 소요된다면 그 1년 2개월을 1년으로 보겠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일 때 이러한 그 순환이 일반적이고 항상 일정하게 이루어질 때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해서요. 1년을 초과하지만 예를 들어 1년 2개월이 걸린다면
1년 2개월을 1년으로 보겠다. 1년으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영업주기예요. 그래서 1년 2개월이지만 1년을 초과하더라도 1년 2개월 단위로 순환이 된다면 그러면 그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판매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가능한 것,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의 경우에는 이 12개월이라는 말 대신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네,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 단위이고요. 1년 단위면 12개월이죠. 자, 유동부채입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구분되는데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또는 1년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후 12개월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12개월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크게 영업수익,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는 이제 뭐 용역 매출도 있죠. 용역수익. 네,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은 아닌데 영업 외적으로 들어오는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 수익 등등 이런 수익들이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차익의 경우에는 결산일 현재 그 환율 차익도 있지만 결산일이 아닌 그 기준 거래죠, 주로. 그러니까 연도 중 수시로 환율 정산을 합니다. 수시로 환율 정산을 하면서 이제 차익이 발생할 때 외환 차익이 되는 거고, 외환 환산 이익은요,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일입니다. 결산일 현재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결산일 딱 하루 기준 환율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은 누군가로부터 기증받아서 기증받을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자산 수중이익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채무 면제이익은 이제 면제받았을 때, 갚아야 될 돈을 면제받았을 때죠. 자, 이 제자가 오타네요. 이 제입니다. 네, 면제. 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서 이제 보험 차익. 보험에 가입한 자산에 사고가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죠. 이때 이 그러니까 장부가액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차익이 보험 차익이 됩니다. 장부가액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을 때.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취득가액에서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이후에 그 잔액, 요게 이제 장부가액이에요. 자, 이 장부가액보다 보험으로 들어온 것이 더 많으면 그 보험 차익이 됩니다. 그 이제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이전에 수익에 대한 오류가 있었죠. 그 수익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산일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잡게 되죠.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어쩌다 한 번씩 발생되는 거죠. 비경상적인
수수료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열거되지 않은 수익을 이제 잡이익으로 묶어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다음 매출원가. 네, 이 매출원가는 이제 직접 비용이죠. 네, 직접 비용이에요. 즉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된다라고 해서 네, 직접 비용 또는 이제 직접 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상품 판매와 관련된 매출원가가 있고 또 제품 매출과 관련된 원가가 있죠. 제품 매출원가. 자, 뭐 상품 매출원가는 이렇게 구하죠. 굳이 이렇게 쓴다면 상품 매출원가는 먼저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자, 이 단기 상품 매입액에서는요, 매입 부대 비용,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그리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등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이제 부대 비용을 더하고 차감 항목을 이게 차감 항목들이죠. 그러면 이제 순매입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네, 드디어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 순매입액을 더한 값이 바로 단기 판매 가능 재고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매출원가를 보면은요, 자, 기초 제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총 제조 원가. 자, 요게 두 개 더한 값이 바로 단기 판매 가능 재고액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네,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네, 제품 매출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매출원가의 경우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순매입액을 더한 값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상품 매출원가가 되고, 제품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네, 제품 매출원가가 된다라는 것, 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퇴직급여,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여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 사주 부담금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사주 부담금. 자, 건강보험료 사주가 50% 부담하죠. 네, 50%를 부담하죠. 네, 종업원들이 부담할 돈과 함께.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네, 세금과 공과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50% 사주 부담하는 게 있죠. 4대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직원들이 부담하는 연금도 있지만 사주가 또 50% 부담하죠. 50% 사주 부담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반비, 도소인쇄비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소모품비, 수수료 비용, 광고 선전비,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시험 연구비, 그 신제품 개발 목적보다는 단순 연구 프로젝트 비용이죠. 그 다음에 개발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을 했다가 이 개발비가 시장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장 가치가 없으면 무형자산이 모두 단기 비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개발비로 계상했던 자산이 시장 가치가 없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면 한꺼번에 단기 비용으로 계상하는데 그때 경상개발비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판매 관련 수수료 등이 있고,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수익과의 반대로 이자 비용, 그 다음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여기도 대손상각비가 있죠. 여기 대손상각비는 주로 매출채권, 상사채권 등에 대해서 미회수 채권이 되었을 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가 되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기타라는 접두사가 붙었죠. 기타 채권입니다. 매출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실, 또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손실, 또 재고자산 감모손실. 네, 이거 원가회계 시간에 공부했죠. 네, 그 장부 수량이 이제 실제 장부 수량과 장부상 수량과의 비교해서 이제 실제 재고 수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때 그 원인 불상, 원인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원인이 불명한 경우, 뭐 분실이 났거나 파손, 도난 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유실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유실된 수량에다가 장부상 원가를 곱해서 나온 금액,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있죠. 그 다음에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자,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그 기준환율 등을 적용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차손은 이제 주로 이제 기준거래에서 수시로 환율 정산을 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있어요. 그 이제 뭐 고아원이나 국방부 등에 이제 기부하는 그런 자산 또는 현금 등을 말하고요. 그 다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뭐냐면 이제 받으럼 있죠.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입니다. 할인할 때 발생되는 할인이자 이게 이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그 다음에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유형자산 등의 이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유실 또는 화재로 인해서 이제 유실되거나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분실, 재해손실이 되죠.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있습니다. 전기 이전의 비용을 누락시켰어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 밖에 열거되지 않은 손실, 잡손실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비용은 아닌데 별도의 그 세금 납부한 부분에서 법인세 비용입니다. 법인세 납부하는 부분, 법인세 비용을 별도로 빼죠. 네, 수익과 비용 항목은 총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차감 항목들을 써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등을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순매출액이 나오도록 하죠.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해서 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총액 표시주의예요. 차감을 하고 순매출액만 기입하면 안 되겠죠. 기타 재무제표로는 이제 자본 변동표, 그 다음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표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각각 구분 표시합니다. 주석은 이제 재무제표는 숫자로만 기입되다 보니까 주석으로도 이제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전기 대비 당기의 숫자가 크게 변화가 있게 되면 왜 변화가 있었는지, 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등등을 이제 텍스트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형태로. 텍스트 리포터죠. 이거 이제 이걸 주석이라고 얘기하죠. 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문제풀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